진짜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안동함을 계속해서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기도 했었는데 이들의 뭐 각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연준이 익히 네. 해오던 방식이죠. 일관된 메시지를 갖다 내기보다도 의장의 발언이 제일 그래도 영향력이 그럼요. 크겠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사들도 있고 FRB 멤버들도 있고 또 12개에 달하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뭐 어느 해는 투표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그 중에서는 보면 또 상당히 시장에서 묵직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또 뭐랄까요 빅마우스들이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밤사이 말고 하루 전에 뉴욕장이 이렇게 지난 3일간 그 FOMC 이후에 사흘 동안의 혼란을 벗어났었던 제일 큰 그 배경으로 하원에서 이제 의회에 나와서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가 겁이 나서 선제적으로 금리는 안 올리겠다. 뭐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컸다. 뭐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저는 파월 의장의 그게 없었더라 하더라도 사흘 정도의 급락이었더라면은 뭐 그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반발 매수세로 나올 수 있는 장이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뉴욕 연방은행 총장 존 윌리엄스라든지 뭐 또 매파로 상당히 이렇게 인식되었으나 로레타 메스트 같은 총재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완화적인 쪽으로 붙었습니다만 저는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이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을 갖다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대다수는 그래도 믿어라.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뭐 일시적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살짝 톤이 또 바뀌었어요. 파월 의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다. 네.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앨런 그린스펀 의장 때의 전 매트크가 뭐였나 하면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연준이 시장보다 앞서서 움직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behind the curve라는 의미로 그런 용어를 쓰면서 네. 시장 봐서 지표 봐서 그렇죠. 뭐 그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이 말 다른 프로에서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 이 제임스 블라드는 좀 본인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매파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둘기파적이기도 한 그런 그때그때 이렇게 변신을 잘했던 거긴 한데 제임스 블라드가 갖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발언이 네. 갖는 의미는. 첫째, 이 사람이 우선 이 FOMC 위원들 가운데 제일 고참이에요. 연륜으로 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거로 보나 그 다음에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는 그동안에 변신은 잦았습니다만 그 변신이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연준 내에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를 가장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밝혀온 사람입니다. 네. 블라드가 호키시하게 변하면은 진짜 연준은 쪼우더라고요. 그런데 블라드가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 완화적인 쪽으로 이렇게 변신하고 나면은 실제 그렇게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점도표는 2023년 가서 금리 2번 뭐 이렇게 중간값이 나왔습니다만 블라드는 이번에 2022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 표현 말이에요. 연준은 must remain nimble 해가지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nimble 남아 있어야 된다. nimble이 보니까 민첩하고 아주 좀 재빠르게. 그래서 지금 과연 파월 의장의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페드 워처들 중에는 이번 FOMC와 FOMC 이후에 또 무슨 하원의 의회에서의 발언 이런 등등을 보면서 파월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는 평가도 벌써 나옵니다.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기에 능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네. 가장 가까운 사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8년 그때 10월에 2018년 10월에 벌써 금리 8번째 올린 상황에서 중립금리 아직 멀었어요 해가지고 시장 막 놀래키고 막 장 빠지고 했던 그 시절. 예. 그러고 나서 12월에 한 번 더 겨우 올리고 2.5%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다시 자산 매입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설명 기여해 가며 이거는 QE가 아니에요. 시장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 뿐이에요. not QE라는 용어도 들이대면서 했다가 금리를 또 다시 제로까지 끌어왔던 작년 3월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에도 어떤 FOMC 2번 열어갖고 하루는 50bp, 그 다음 날은 100bp 떨어뜨려갖고 제로까지 맞아요. 했던 이런 양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또 패드 워처들이 거기에도 그쪽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은 벌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시적인 인플레야 그리고 이 금리는 제로에 오랫동안 머물 거야 했던 것에 이미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는 여느 때와 달리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것이고 그러면 화요일 날 그렇게 빡 올랐으면은 네. 어제도 팔로스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우하고 S&P 500 밀리고 나스닥도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마감 이런 식으로 시황은 나옵니다만 조금 힘이 딸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의 네. 변동성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지 사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두렵습니다. 네. 그냥 시장 흐름에 우리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인데 그 기준만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보시죠. 유럽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유로스톡스를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캔들 끝에 부분에 4개만 보시죠. 여기서 끝에서 4번째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월화 이틀 반등 나왔습니다만 어제 또 1.14%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으면서 아직까지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안 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선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FOMC만으로도 이 선이 위협을 받았으나 어쨌거나 지금은 이틀 반등 나왔다가 어제 결국 유럽은 또 뒷심 딸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 흐름, 방향성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하지만 곧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을 갖다가 이쪽 직전 저점을 갖다가 꺼버린다면은 이거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조금 넉넉하게 그러면 그저께 봤던 저점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고점끼리 연결하고 나면은 요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 대충 해도 일주일 정도는 이 안에서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방향성 없이. 그러나 결국 열리는 쪽으로 결국 간다고 본다면은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이나 미국도 우리도 같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네.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힘을 비축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힘을 비축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승 쪽을 원하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상방으로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 뭐 일본 이런 네. 상황을 보자면은 하방 변동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사실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환율도 우호적이진 예. 않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받을 것인가. 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한 3,300 초반, 한 3,310에서 20 사이는 그래도 한번 찍고 나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다들 이렇게 모든 거래량을 보나 MACD, RSI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전부 지금 여기서 당장 꺾여도 괜찮고 뭐 한 1, 2주 더 오르다가 꺾여도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예고하고 있는 방향은 고점을 높이기는 높이되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 갖다 계속 시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딱 약간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 같으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뭐 조기까지는 이렇게 지수 자체만큼은 그것이 각자의 뭐 보유 종목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내 포트가 뭐 좋은 건 아니잖아. 그 얘기는 늘 지금 따르는 얘기입니다만 네. 지수만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는 조금은 저 3333 한번 찍어보자는 그런 시도는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끌어올라가려면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하는데 네.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7만 전자까지 받다가 가까스로 또 8만 전자로 다시 예. 올라섰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술적 분석은 어떤가요? 예, 그냥 답답하시고 네. 뭐 이렇게 다른 거 막 날아가는 와중에 이 좋은 주식이 안 가서 답답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오늘 이 말씀 드리고 그거 할게요. 삼성전자 정도의 종목이라면은 그냥 느닷없이 확 날아가다가 느닷없이 뚝뚝 부러지고 하는 그런 종목들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두 세력, 그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적어도 삼성전자와 같이 시장 내 다수 세력들이 한두 곳의 세력이 움직인다고 해서 주가를 만들 수 없는 이런 종목들이라면은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작년 팬데믹 오기 전에 하나의 파동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한번 피보나치를 찍어 보니까 1.618배 올라가는데 조금 진통이 있었고요. 1.618배 돌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2.618배까지 갔습니다. 이게 순전히 개인 매수세로 갔었는데 이렇게 보십시다. 여기서 RSI가 극단적 과매도 국면에 거래가 빨딱 섰습니다. 이거는 사자 세력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과매도 국면, 그다음에 엄청난 이 과매수 국면에서 또 거래량이 빨딱 섰습니다. 이때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도 세력이 더 스마트한 세력이었습니다. 네. 지금 5, 20, 60, 121선이 지금 촘촘히 모여 있는데 이렇게 촘촘히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9만 원대로 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게 7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이 답답한 상황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가는 가운데 이것 외의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움직일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정도의 과매수 국면에 이 정도의 기울기에 이 정도의 피보나치라면은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는 것은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공통되는 법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겠죠. 지지부진하겠으나 적어도 저 종목이 무슨 뭐 저런 거는 어느 종목처럼 말이죠. 후루룩 갔다가 뚝 부러진 다음에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네.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실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다만 기다림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이순재 대표님 예. 늘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저거 묶어놓고 딴 거 갖고 장난쳤더라고. 맞아요. 그죠? 네. 예, 화금 나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 데서 좀 시사점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또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 쪽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테슬라의 CEO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변동성이 또 주식의 변동성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닥 연동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등락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등락 엄청 크게 예. 나오죠. 뭐 30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거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뭐 새벽에 밤 12시 35분 당시입니다. 33739. 지금은 뭐 33,400불 정도 되는데 그때 이 31,000을 갖다가 몇 번이나 지지하다가 31,000 깨지고 나니까 후루룩 한번 밀려서 29,000대 초반까지 갔는데 거래가 벌떡 서면서 또 이렇게 후루룩 또 날라왔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18%가 올라왔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종이손, 다이아몬드손. 이게 뭐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암호화폐 지지자인 뭐 누구는 뭐 그 양반이 누군지는 알 건 없는데 포인트만
지금 최근 CNBC 인터뷰에서 그냥 종이손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데 종이손이 뭔가 했더니만 종이손은 그냥 겁나면 그냥 팔고 다이아몬드 손은 절대 안 파는 손이랍니다. 네. 우리로 치면 존버에 해당하는 손이랍니다. 네, 그런 손이고. 자, 또 동영상 중에 이 화면도 있더라고요. 예. Buy high, sell low.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판다. 이거 책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말하는 블라시에 Buy low and sell high가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인데. 그럼요. 거꾸로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앞에 이 얘기는 종이손들 털려 나갔으니까 이제 꿋꿋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은 더 견고해질 거야라는 일종의 낙관론자들의 말이 있는 반면에 네. 나심 탈레버가 아주 뼈 때리는 비판을 하네요. 누군가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여기 그 왜 블랙스완이라는 책 썼던. 예. 예.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다. worth zero. 그리고 블록체인이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는 증거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없는 통화, 일종의 왜 꼭 돈이라는 것을 통화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관여해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자. 탈중앙화 이런 것이 이 시장에서의 하나의 좋은 그 이데올로기였는데 그것도 별로 그 개념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가치의 저장소가 될 수 없다. 저렇게 늘을 뛰는데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도 아니고 정부 폭정이나 여타 재앙에 대한 안전자산도 아니다. 아마 정부 폭정은 그거 같아요. 중국 지금 뭡니까? 너가 채굴하면 다 잡아넣는다 했더만 지금 다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폭정이죠. 또 여타 재앙, 딴 거 있습니까? FBI가 지갑을 열어버렸는데요. 그러니 블록체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요 안에서 한참 놀 것 같아요. 이제 3만 내지 2만 9천 정도 가면 또 사자가 드글드글하고 4만 내지 4만 천 가면 또 팔자가 드글드글 할 겁니다. 아직까지 딱히 할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 요즘 메이저리그 중계 보니까 그래도 관중성이 꽤나 차고 마스크도 많이 벗고 진짜 정상화에 많이 다가갔습니다만 아직도 온전한 정상화는 안 된 가운데에 이런 게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지금 선물 거래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샀다 팔았다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요 안에서 제법 놀 것 같네요. 이 안에 네.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가세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개인들 상대로 후려먹기도 좋겠습니까? 왔다 갔다 3만에서 4만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동향이 좀 심상치가 않죠. 지금 1137.70원에 어제도 5.8원이나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상방을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한번. 네. 근데 준비했던 거 요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예. 네. 저는 이 친구 영 못마땅해가지고 예. 도지코인 요날 주간 차트이긴 합니다만 이날 고점 찍었던 날이 그놈의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했던 날입니다. 네. 예. 그때 이후로 도지 관련해서 아무 그거 안 올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제 테슬라 오른 거 보세요. 비트코인 오르니까 테슬라 올랐습니다. 차가 잘 팔리거나 좋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비트코인 오르니까 오르는 회사입니다. 왜 중국의 충전소 네.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그랬나요? 자, 달러는 어쨌거나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선을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또 어마무시한 구름대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의 힘 자체는 달러가 강해지는 힘인데 지금 이 두터운 구름대가 시사하는 바는 그렇다고 해서 달러 약세 논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해왔던 달러가 약세로 갈 거야. 뭐 이런 논리가 아직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 이 그림 야데니 리서치에서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의 연준 다시요. 빨간색의 연준, 파란색의 22 묘제인데 연준은 이제 그래도 정상화에 조금씩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현 상황 말이죠.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점도표도 찍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22하고 BOJ가 앞으로 어쩔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러원 환율 지금 뭐 1150원까지는 벌써 시황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네요. 200일선 올라섰고요. 여기서 첫 기술적 저항 올라섰고 그 다음 짚어지는 게 피보나치만 찍으면 1160원대 초반도 나오니까 일단은 1140, 50을 한번 시도해보는 장으로 그것이 아까 경민 앵커가 말씀하신 외환시장의 동향은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양상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한 진짜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